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한동안 동영상 올리는 거를 좀 쉬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상생활도 많이 바쁘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좀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시장을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요. 저희가 보는 경기 모형이 일단 금리 모형이랑 실물 경제 모형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완전히 윽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채권 금리를 보시면 0.05분, 이게 6개월 채권 금리거든요. 지금 단기물 중에서는 거의 제일 가장 짧은 채권류에 속하는데 0.05%로 잠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단기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10년물이라든가 이런 장기 채권 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는 똑같은 미국의 대형 마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그런 미국의 일반화된 사회의 소비 패턴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지표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의 일반화된 그런 소비 패턴이 지속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주택 판매를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아니군요. 요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HPI는 페니매나 그런 쪽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출해주는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왜 이 방송을 동영상 만드는 이유도 그런 쪽인데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계속 주택가격이 올랐죠. 거의 12~13% 정도 오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했고 결국 2008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린스펀이 그 당시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다 큰 후폭풍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대도시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 지표도 역시 14.7% 상승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죠. 옛날 정상적인 경제체제에서 이 정도면 이미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시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를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업률이 회복되어야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쪽도 하나.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표 하나를 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이미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쪽 지표가 엇갈리게 나온다든지 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표가 엉뚱하게 섞여서 나오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수는 당연히 지금 저금리 환경에서 실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상승하겠죠. 지금도 보면 크게 상승하는 게 이미 추세화된 것처럼 습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지수는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사실 이쪽은 상당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도 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아마 좀 대응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겠죠. 은행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살짝 간보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가장 크게 나왔던 고용지표들, 고용지표는 원래 이 기저효과라는 게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모델에서는 약 150에서 2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거의 이 정도, 약 150에서 200까지 내려가는 게 뭐 거의 정상적이겠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 지표도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쪽은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얘는 상승 추세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실업 지표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연속 실업 수당은 계속 이렇게 보시면 줄지를 않습니다. 2021년 3, 4월부터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업수당 받고 하는 그런 계층이 저소득층 계층이죠. 저소득층 계층은 뭐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저소득층은 우리랑 틀립니다. 자동차 다 가지고 있고 음식 준다고 하면 몇 킬로씩 달려가서 줄 서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받는 손해가 데미지가 상당한 그런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실상 뭐 그런 겁니다. 집에 가면 여러가지 세금이 기다리고 있고 돈 나가야 할 건 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간 고생하고 있고 정부에서 돈은 주는데 이걸 다시 나가서 일할 마음은 생기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서비스 분야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일자리는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지난 달부터. 그래서 신규 실업도 이렇게 경제에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다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거나 하려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2, 3주간 정도는 이렇게 실업률이 줄어들어야죠. 그래야 미국에서 연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실업률이 좋아지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은 그 대신 뭐 간다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5%까지는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경제의 시간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 다들 호재라고 봤던 것도 저희가 보는 경제 모형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신규가 97만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 달 페이롤은 고용이 아닙니다. 페이롤은 급여자, 수령자입니다. 85만 건 증가했죠. 그럼 결국 12만 건이 이렇게 신규 실업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이 두 지표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시면 지난 장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약 그죠? (36만이면) 그죠? 약 4만 건 정도로 보시면 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옮겼다는 얘기고요. 연속 실업수당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결국 살아나고는 있는데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렇게나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34만 건의 식당, 술집, 뭐 접객 서비스 분야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12만 건이나 발생한 거고요. 7만 명은 일자리를 또 옮겼고 자료로만 보면 연준에서 말하는 실업률이
미국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결국 실업수당 청구권 청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 저소득층 노동자일 텐데, 데이터에서 나타나듯이 적절한 시간 이내로 좋아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라든가 임금 상승으로 한 인플레가 당연히 올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유지가 나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던 상태에서 물가 압력이 증가하면 결국 연준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 해 년도에 걸쳐서 재정정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결국 뭐 금융 환경에서 금리를 올려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금융 사이클 당시에 나타나는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들어가면 통계적으로 보면 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정정책이 실시되고 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하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러면 뭐 거의 2019년 초처럼, 2018년 말이죠, 말처럼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역시 그래서 연준이 저소득층의 어떤 실업률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 방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선택할 것을 봤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죠. 미국 경제 괜찮다는 말만 합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사실 뭐 시장 경제에서 지표가 개선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정부의 정책이 윗단에서 밑에까지 쭉 투사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과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는 뭐 양극화됐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튼 그리고 주택시장 재대출이 이게 뭐 2020년 3월 리파이낸싱 데이터를 보시면 리파이낸싱 인덱스라고 있는데, 보시면 그때 이미 제로 금리에 갔을 때 대부분은 집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한 영거리죠. 이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사서 당분간은 가격이 안 오를 거다, 일시적인 거다, 이거는 저희가 보는 경기 상황이랑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크게 변액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계속 주식 비중을 많이 유지할 거고요. 퇴직연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은 좀 변동을 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연준의 어떤 정책이나 기사에 나오는 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